걸그룹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전 어도우 대표가 모 회사인 하이브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한 가운데 더욱더 치열해지게 될 법적 분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도우 측은 일방적 통보인 점이 안타깝다면서 뉴진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진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오후 2시 재벌 3세를 사칭하고 다니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시작됐는데요. 검찰은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결국 하이브와의 이별을 선택한 민희진 전 대표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도우 대표직에서는 강제로 좀 물러나 있었고 사내 이사직함은 계속 달고 있었는데 결국 사표를 던졌습니다.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완전한 이별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결국 원래 지금 맡고 있었던 어도어의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고 이 주주간 계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그 주주간 계약이 완전히 해지되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별의 수순은 밟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앞으로 더 다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주간 계약에 담겨 있는 내용 가운데 지금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지분 18%가량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에 이 주식을 다시 사가라라는 이제 풋옵션을 청구할 경우 과연 이 풋옵션을 하이브는 지급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덕분만 아니라 그렇다면 뉴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전속계약 해지가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있고요. 민희진 대표가 입장문을 밝히면서 이 하이브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떤 기대할 것도 없다. 이 사태가 진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계약은 해지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밝혔고요. 하이브는 이에 대해서 일단 일방적으로 사내 이사직을 사임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뉴진스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주주간 계약에 따른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 이달 초에 이제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통보하기도 했는데 어제 오전에 이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이미 주주 간의 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주식을 18%, 이 지분을 18% 정도 갖고 있는데 이전에 하이브로부터 이것을 11억 원 상당에서 사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도 어도어의 주주인 거죠.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주주간 계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주주 간 조건을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민희진 대표가 갖고 있는 어도어의 지분 18% 중에서 이제 13%는 다시 어도어 내지는 하이브에 되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은 것인데 그 액수가 사실 상당합니다. 최근 2년간의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것을 지금 가치로 보고 그중에 지금 민희진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율을 상당하는 비율만큼을 이제 민희진 대표가 요구하면서 이 지분을 하이브에 넘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아직까지는 사실 대략적인 추산치지만 뭐 260억 상당에 해당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금액을 과연 하이브가 지불해야 하는가가 또 쟁점입니다.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나는 풋옵션을 행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간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된 것은 민희진 대표가 지금 문제되고 있었던 혐의, 뭐 어도어를 다른 회사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배임과 관련된 문제, 어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려 했기 때문에 해지된 것이라서 이 풋옵션의 권리 행사가 어렵다. 또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줄 소송 등이 좀 예고된 상황에서 가요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 전 대표가 FA 시장에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을 또 하고도 있는데
민 전 대표가 새로운 기획사와의 계약 가능성 등 이건 또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민희진 대표 사실 K-팝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이자 신화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이브, 어도우와 함께하기 전에는 SM에서 정말 이름을 알라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름 있는 가수들을 줄줄이 데뷔시키고 스타일링을 한 것으로 굉장히 명성을 얻었었는데요. 네. 사실 뉴진스가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주간 계약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뉴진스의 거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의 어떤 K-팝에서의 영향력이나 그 업무 능력은 사실 이번에도 입증이 된 상태거든요. 결국 하이브와의 완전한 이별을 맞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민희진 대표의 K-팝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다른 대형 기획사 내지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회사를 차려서 신인을 발굴할 가능성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민희진 대표가 K-팝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일단 닥친 어떤 법적 공방 등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뉴진스의 행보도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지금 뉴진스와 민 전 대표가 뭐 시간차를 두고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난 13일에 민 전 대표 등의 복귀 등을 요구를 하면서 또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뉴진스가 민 전 대표에 이어서 전속 계약 분쟁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는지 이건 좀 얼마나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이런 분쟁은 시작이 되었다고도 네네. 볼 수 있는 것이요. 일단 뉴진스 측에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뉴진스에 대한 관리의 정상화, 회사에서 지금 뉴진스에 대해서 제대로 처우하고 지원해달라는 부분에 덧붙여서 이를 위해서는 민희진 대표가 돌아와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지금 지켜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완전한 이제 이별 상태, 그러니까 사내이사직에서도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다시 대표이사직을 맡게 해달라는 이 뉴진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특히 민희진 대표도 이미 나온 상황이라 이 뉴진스들이 본인의 전속 계약에 대해서 전속 계약의 무효를 구하는 전속 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그런 소송과 더불어서 지금 일단 이 소송은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네. 당장 이제 하이브 어도어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은 오랜 기간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지금 한창 인기를 달리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는 뉴진스의 활동에 어떤 장애 내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전속 계약 분쟁이 본격화되게 되면 뉴진스 역시 민희진 대표의 뭐 어떤 행보가 되었건 같이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원래 이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맘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네. 엄마의 역할을 자처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이 하이브와 이 뉴진스의 관계보다는 이제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의 관계가 더 끈끈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좀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희진 대표가 완전히 어도우와 하이브를 떠나게 된다면 뉴진스도 여러 선택지 가운데 이제 민희진 대표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의중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전속 계약이라는 그 계약으로 묶여진 그 계약 기간이 있고요. 만약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뉴진스가 하이브 측에 배상해야 되는 그 액수 또한 그렇죠. 굉장히 네. 막대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해서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쉽게 또 민희진 대표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재벌을 사칭하고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의 2심 공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선고가 잠시 후에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전 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2심 과정에서 전 씨에 관한 사건이 이 두 사건이 병합이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재벌을 사칭하면서요. 네. 2022년도부터 지난해 이제 10월까지 강연 등을 해오면서 본인이 굉장히 부유하다, 재벌 3세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30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 예. 이것이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라던가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행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일단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약혼을 한 관계로 알려져 있었던 남현희 씨,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이것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예. 이 아동학대 혐의 역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항소심, 2심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전청조 씨가 이 두 재판을 하나의 재판에서 받게 해달라. 이걸 재판의 병합이라고 하는데 네. 이 두 사건이 각각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판에서 판단해달라 하는 신청을 했고요.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지금 오늘 이 두 사건, 사기와 관련된 부분과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이 한꺼번에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참 이제 선고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검찰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12년과 4년 합한 거네요. 합한 그렇게 건 볼 더 수 많은- 더 많은 있습니다.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기 혐의만 있을 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가 네네. 전청조 씨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동학대 부분까지 더해서 현재 징역 20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1심에서는 이제 사기 혐의에 대해서 징역 12년,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징역 4년 이렇게 각각 선고를 해서 합계 16년형을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선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20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판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될 때 피고인에게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병합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형량을 고려함에 있어서 다른 형량, 다른 죄에서 이미 받은 형량 부분들이 가만히 되게 되고 경합범이라고 한다면 중한죄에서 정한 형에서 가중해서 벌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병합을 받는 것이 형량을 다소 낮출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이미 검찰의 구형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점이 굉장히 많고 피해 회복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고 이 피해의 행각이라던가 사기의 수법이 굉장히 악랄했기 때문에 죄질도 좋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일단 이 두 가지 형량에 대해서 이제 합해서 가중을 해서 이제 벌하게 된다면 검찰의 구형도 다소 높아졌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0년을 구형했는데 몇 년이 나올지 잠시 후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씨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이런 태도가 양형에 뭐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원래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 보자면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요즘 재판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는 그것이 굉장히 죄질이 더 좋지 못하고 형량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재판부를 속인다거나 아니면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엄벌에 처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물론 전청조 씨가 지금 자신의 어떤 행각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뿐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고 있지만 워낙 이전에 그 범행 수법을 보면 네. 말을 바꾸고 거짓을 진실처럼 호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성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얼마나 진성한 반성으로 바라볼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전해지는 대로 또 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던 사건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변호사의 출신인 이 남편이 아내를 잔인하게 살인을 했는데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 당시에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였고요. 이제 1심 재판부에서도 지금 이
범행 장소가 집이었는데 당시에 아들도 함께 있는 상황이어서 이 아들이 이 끔찍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네. 없었고 이후에도 범행 직후에 피해자에 대해서 어쨌든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의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마지막 구조될 수 있는 그 일말의 기회까지도 놓쳐버렸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보아서 징역 25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1심 재판부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면서도 검찰의 구형인 무기징역보다는 그래도 적은 형이었죠.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게 잔인한 수법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무기징역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과 재판부의 어떤 판단이 좀 달랐을까요? 그렇죠. 사실 징역 25년도 굉장히 중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행의 수법이라던가 그 범행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행태가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1심에서도 이제 이런 잔인성이라던가 네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이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특히 재판장에서 마지막 순간에 피해자가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서 이 피고인은 이 녹음의 존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갔지만 그렇습니다. 재판장에서 이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고 이제 피해자 유족들의 그 아픔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멈출 수 있는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에 대해서 본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우발적임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본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초범이라는 점이라던가 본인이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 당시 뭐 정신과 치료 등이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피고인이 주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것을 재판부가 양형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참작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예. 일단 재반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단 징역 25년이 선고가 되었고 이제 2심에서는 사실 더 높은 형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가 2심 최후 진술에서요. 뭐 한국이 무서웠다,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했다, 뭐 본인을 약자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금을 언급을 하면서 최대한 성의를 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 유족 측은 지금 아주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단 말이죠. 자, 2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최후 진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제 최후에 본인의 입장을 피고인이 바라는 과정에서 본인이 뭐 한국이 무서웠다, 뭐 예. 내지는 약자로서 여러 차례 이제 다른 다수로부터 엇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그렇죠. 또 네. 그런 변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하지만 이제 피해자 유족 측이 계속해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여전히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출소 이후에 자녀를 만나거나 뭐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피해자 측의 변호인이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최후 진술에서의 태도가 양형에 있어서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참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법 판결 소식인데 한 유튜버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대법원이 이 유튜버에게 실형을 확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끼리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이제 모욕이 오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전에도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두꺼비라고 지칭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문제되었던 사안에서는 그 상대방의 얼굴에 두꺼비 모양으로 이제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는 그랬군요. 것이었던 네.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이것만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도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부분이 함께 문제가 됐었는데 1심에서는 이 사람의 얼굴에다가 두꺼비를 합성한 부분이 이 자체만으로는 어떤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라던가 어떤 개인이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렵다. 오히려 얼굴을 가려준 것이다. 이런 네. 부분을 봐서 적어도 그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이 두꺼비를 합성한 부분도 모욕죄에 해당하다고 본 판결이 이제 바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1심과 2심의 판단이 좀 바뀌었는데요.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얼굴에다가 두꺼비를 합성해 놓은 그 부분은 어찌 보자면 비언어적 수단이거든요. 어떤 시각적인 부분으로서 모욕을 지금 자행을 한 것인데
시각적인 부분으로 모욕을 한 것이나 어떤 언어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한 것을 달리 처벌할 근거가 없고 달리 처벌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특히 이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비언어적 수단의 모욕 역시도 예. 처벌을 할 필요가 매우 높다고 보아서 이번에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